자, 이번 시간에는 9킬로 구도로 남은 산해에 대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 소설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설이 서사갈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에 서사갈래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서 낼 거란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두면 좋겠죠. 서사관리에서 서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건을 서술한다는 뜻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느냐? 당연하죠. 사건은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 갈등이 외부에 의한 갈등인지 내적에 의한 갈등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주제는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밑에 봅시다. 서사관리는 허구라는 건 꾸며낸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 현실이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허구적으로 창조한 인물이나 사건을 특정한 시점, 쉽게 말하면 이 시점이란 서술자의 시선을 말하겠죠. 서술자의 위치 또는 사건을 보는 서술자의 시선을 말하겠죠. 서술자의 시각을 말합니다. 자신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건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보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요소를 바탕으로 쓰는 게 서사관례고 밑에도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서사관리는 주로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때 작가가 내세운 서술자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합니다. 작가가 전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술자는요. 작가의 가치관이죠. 가치관을 대리로 표현하는 대리 표현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사건의 전개 양상뿐만 아니라 서술자의 시점과 태도 그리고 서술 방식 또 주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한국 문학의 서사관례는 신화 전설 민담을 합쳐서 뭐라 하죠? 설화라 하겠죠. 이 설화는 구비문학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비문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전소설로 오는데 고전소설에는 일반적 고전소설 쉽게 말하면 산문적 완전히 산문적인 요소의 고전소설이 있는가 하면 판소리라는 운문이죠. 판소리 운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판소리계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기 때 만들어진 시소설 그리고 1920년 이후에 만들어진 현대소설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야 되는 거는 소설의 구성요소와 형상화 방법입니다. 형상화. 소설의 구성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인물을 중심에 두고 무슨 사건을 일으켰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의 배경 이 배경에는요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적 사회상이 반영된다. 사회상의 반영도 그렇죠. 배경 안에 들어간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아까 위에서 봤던 서술자가 소설을 어떤 식으로 전개시켜 나가느냐라는 서술 방식 그 다음 문체 등을 이제 우리가 중심에 두고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9킬로 구도로 남은 산해인데 왜 이 산해는 그 많은 것 중에 9킬로 구도로 남았을까? 여기에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내가 남기고 간 9켤레의 뭐죠? 구두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소설에서 반드시 출제하는 하나의 맥락의 포인트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인공 권씨에게 9켤레 구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 1970년대, 70년대를 기준으로 빠른 산업화, 자, 요게 핵심입니다. 빠른 산업화와 그 속에서 소외된 계층을 그린 현대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에서의 갈등은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소외된 사람의 전형적 인물이 누구다? 예, 권씨라는 겁니다. 제목 풀이로 가볼게요. 이 부분은 별표 반드시 쳐놓고요. 9킬로 구두로 남은 사내는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권씨를 뜻합니다. 권씨가 매일 반짝거리게 닦아놓고 다니는 구두 무조건 중요한 소재겠죠. 그가 늘 외치는 안동권씨,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나의 집에 들어왔을 때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입고 행방불명이 된 권씨의 집에 남겨진 것은 9켤레의 구두는 그가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어버리고, 그렇죠, 삶의 벼랑 끝에 서버린 그 인물에 대해 우리는 어떤 연민을 가지고 볼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소설의 주인공, 중심인물인 권씨가 안동권씨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라고 외치는 것은 그가 산업화 시대에 지식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자신도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에 한 줌도 남기지 못한 채 구두만 달랑 9켤레를 두고 마지막 구두인 1켤레를 신고 가출을 해버린 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소설은 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권씨의 삶을, 그렇죠, 권씨라는 인물이 살아온 삶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관찰자적 입장을 취합니다. 이런 관찰자적 입장에서는요,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나 입장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보기 바랍니다. 제재를 보시면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게 바로 산업화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이 도시화에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결국은 소외돼 버린 한 계층의 슬픔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이 소설이 가지는 맥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난한 이의 삶과 남겨진 구두를 통한 그의 자존심을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까지는 됐고 중요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인데요. 이 부조리한 현실이 뭐를 의미하느냐면요, 바로 물질이 중심이 되는 물질 문명의 중심을 두는 가치관과 자기 개인주의적 가치관 그리고 감시와 통제라는 불신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소설의 작가가 소설을 통해 비판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특징을 보시면 상징적 소재, 즉 구두겠죠. 구두와 그와 관련된 행동, 구두를 닦는 행동이겠죠. 예, 구두를 닦는 행동을 통해 그 구두를 닦아온 권씨의 내면적 심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게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고, 사실적인 문체라는 게 뭘 말할까? 예, 사실적인 문체라는 건 일상적 요소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리한 문제의식을 통해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현실의 모순을 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앞부분 줄거리. 초등교사인 나는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자신도 이 소설의 관찰자인 오선생이죠. 서술자인 오선생도 젊은 시절에는 새빵살이를 전전하다가 개발이 진행 중인 한 도시 주택가에 집을 장만하고 세를 놓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권씨를 잘 봐야 됩니다. 권씨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도 젊은 시절 권씨처럼 새빵살이를 전전했기 때문에 권씨가 가진 아픔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방에 권씨와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온다. 권씨 가족은 통보도 없이 이사 오기로 한 날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돈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권씨의 아내는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4명이죠. 두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3명의 아이겠죠. 예, 대단합니다. 권씨는 이불 보따리 하나와 치사도구뿐인 궁색한 살림살이 가난 속에서도 여러 켤레의 구두, 몇 켤레죠? 전체는 10켤레입니다. 그렇죠. 그가 남겨두고 떠난 게 9켤레고요. 깨끗하게 닦아 놓는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자존심을 지키려는 어떤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권씨가 이사 온 뒤 며칠 뒤, 자, 이순경 나오죠. 이순경은 권씨를 감시하는 당시의 감시와 통제의 시대라는 걸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왜? 권씨가 전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권씨는 나쁜 짓을 한 상태에서 전과자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권씨는 자신의 집을 장만하려고 했지만 어떤 사회적 투기의 어떤 분위기죠. 거기에 휘말려서 자신의 집을 잃게 되죠. 그래서 권씨는 데모를 하다가 결국 데모 선동주자로 걸려서 경찰로부터 그렇죠, 체포를 당하고 교도소에 갔다 온 뒤로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경찰인 이순경이 권씨를 감시하고, 권씨는 그 감시를 통해서 더 이상 경제적인 그렇죠, 회생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소설이 시작하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가다가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씨를 우연히 만난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자, 여기 나오죠.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데모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산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자신한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나에 대한 뭐는 있었죠.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권씨가 나를 부정하거나 정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발단이 이거죠. 권씨 아내가 출산일이 다가와서 진통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수술비가 필요하겠죠. 권씨는 수술비를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없겠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으니까. 그래서 권씨는 이리저리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전세금, 아직까지 완전히 다 주지 못한 전세금이지만은, 전세는 살다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돌려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나의 돈인지 아니면 권씨의 돈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권씨는
그 전세금의 일부를 빌려달라고 나에게 찾아오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부분입니다. 위기 시작할게요.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에도 권씨가 나를 찾아왔으며 나는 연락을 받자 학교 정문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권씨는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관찰자적 서술자가 보이는 특성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무언가를 부탁하려 오는 태도를 관찰을 통해서밖에 기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인물의 내면을 100%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관찰자적 시점의 특성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순간에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 불길한 예감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상황에 대한, 다시 합니다. 상황에 대한 예측을 나인 오 선생은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잘 됐습니까? 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권씨가 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뒤늦게나 오 선생 말씀대로 획기망정이죠. 끝까지 집에다 버텼다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권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 위에다 여기 이제 묶어야 되겠죠. 발뿌리로 뜬모를 글씨를지 그림인지를 자꾸 그렸다는 것은 인물이 행하는 반언어적 행위지요. 행위를 통해 심리를 간접 제시하는 겁니다. 간접 제시하고 여기서 우리는 권씨가 굉장히 소극적인 I형의 인물이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부탁하러 왔는 거겠죠. 먼지가 풀풀 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그런데도 반짝반짝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권씨는 돈을 빌리러 왔지만은 자존심만큼은 그렇죠. 그 흙먼지에 묻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발이 반짝반짝 되는 것은 바지가랑이야 더러워지더라도 구두만큼은 절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바지가랑이에다 양쪽 발을 뒤로 해서 문지르고 있었을 거라는 추측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관찰자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이게 찾아온 궁극적 이유겠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 감정 같은 걸로 도발적 감정에다 줄을 긋고요. 여기서 도발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저항, 나에 대한 어떤 적개심 그런 게 아니라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도발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돈을 빌리러 온 존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슬펐다라는 걸 그렇죠. 감추고 싶은 거겠죠. 담배 한 대만 꽂자는 식으로 10만 원 소리가 허망하기도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이때 어리둥절한 것은 나도 그렇죠. 순간적으로 당황했다는 거겠죠. 매우 사나운 기세로 권씨는 이제 좀 더 궁지에 몰리니 적극적이 되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라고 해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아이가 모두 위험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색하게 될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는 말을 계속 곱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기랄이라는 것은 어디에 대한 불만일까? 아니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렇죠. 뭐라고 분노라고 할까요? 예. 자기가 자존심을 그렇죠. 지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존심을 지키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비굴하게 돈을 빌려야 될 처지까지 온 것에 대한 그렇죠. 분노가 제기랄이라는
비속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평상시 권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모두 다 진지한 이야기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보니까 10만 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선뜻 빌려주기에는 부담스러웠다는 거지요.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그래서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일을 저질러도 여기서 그런 큰일이라는 것은 권 씨에게 자신이 빚을 내서 수술비를 주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아내가 그렇지요. 아내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권 씨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만은 나는 그렇죠.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다. 쉽게 말하면 동정보다는 책임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야멸차게 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은 단호히 거절하려는 나의 입장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해 타산적이다 하는 게 뭐겠는지 알겠죠?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여기에 권 씨의 처지가 그렇죠. 약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지요. 권 씨 보세요. 구두는 굉장히 까맣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오. 이러한 거부가 완곡히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가 결국은 권 씨와 내가 갈등을 일으킨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권 씨는 수술비를 꼭 빌려달라고 자기의 자존심마저 그렇죠. 무너뜨릴 만큼 찾아왔지만 나는 빌려주기라도 돌려받는 것을 기약할 수 없으니 이 부분입니다. 빌려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 보니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 가랑이에 2번 또 문지르고 있죠. 발을 바꿔가며 반복한다는 것은 그가 자존심을 회복시키려고 내면적으로 자신에게 하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내려가 보니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몇 번이나 반복되는 반복적 어떤데요. 이 부분은 신문제 많이 나옵니다. 상처를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어떻게 본다면 열등감을 회복하기 위한 열등감을 내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요? 스스로 치유해 보려는 말이 그래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란 걸 강조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하자 상처 입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언덕을 권 씨는 내려가고 별로 휘청일 것도 없는 짝달만한 체구를 휘저으며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나는 그렇죠. 보고 권 씨가 절박하다는 걸 알아채게 됩니다.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연민이 일어나지요. 왜? 자신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건 완전히 나 최고라는 느낌이 들었다. 뭐지요? 권 씨가 절박한 생존에 문제 놓여 있는 것을 스스로가 이해해 주려고 그렇죠. 내적인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을까라는 자신에 대한 절박한 처지를 알고 도와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그렇죠. 자책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넘어가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이 오 선생이 그렇죠. 몰래 뭐를 하지요?
도와주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수술을 하게 되고 남자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권 시인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겠지만은 권 씨는 강도짓을 해서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액션을 취하며 이 소설의 절정과 결말을 만드는 거겠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